전쟁은 총성과 폭발로만 시작되지 않는다. 진짜 전쟁은 협상 테이블에서 먼저 시작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장면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잔인하게 증명했다. 휴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문서, 평화라는 단어로 감싼 항복 조건,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대가를 한 나라가 어떻게 치르게 되는지 전 세계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협상장에 앉을 힘조차 잃은 국가는 말할 권리도 잃는다. 전선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순간 외교는 무기가 되지 못하고 변명이 된다. 푸틴은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영토 철수, 나토 포기, 책임 전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받아들이거나 더 잃거나. 이것이 자주 국방이 무너진 국가의 현실이다. 이 장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휴전국 대한민국에게 이 질문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붕괴됐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피로 증명됐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선택과 방향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이 등장한다. 단순한 전투기 한 대가 아니다. 한국이 스스로 전장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KF-21은 지금 양산 궤도에 거의 올라섰다. 시제기 비행, 성능 검증, 무장 분리 시험, 실전 환경에 가까운 테스트까지 이미 핵심 단계는 통과했다. 이 과정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외국 전투기를 사와서 조립한 것도 아니고 기술 이전 문서를 베낀 것도 아니다. 설계부터 구조 해석, 황전 통합, 시험 평가까지 전부 한국 손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투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종합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기체, 엔진, 레이더, 무장, 데이터 링크, 정비 체계가 하나라도 빠지면 완성품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이 풀코스를 단기간에 완주한 국가는 손에 꼽힌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반열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국제 방산업계에서는 KF-21을 신제품이 아니라 이벤트로 받아들이고 있다. 갑자기 나타난 전투기가 아니라 질서의 균열을 내는 변수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가격, 성능, 생산 속도, 정치적 부담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플랫폼은 지금 시장에서 거의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숫자가 판을 흔든다. 300대에서 400대. KF-21이 전 세계 틈새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분석되는 수요 규모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 수출 대수가 아니다. 대량 보급이 가능한 전투기라는 점이다. 소수 정예의 고가 플랫폼이 아니라 실제로 전력을 구성할 수 있는 기체. 바로 이 특성이 주변국들의 계산식을 바꿔놓는다. 한국은 이미 T-50과 FA-50으로 이 시장의 문을 열었다. 군용 항공기 수출 경험이 채 10년도 되지 않은 국가가 7개국에 200대 이상을 수출했다는 사실은 방산업계에서는 비정상적인 속도로 평가된다. 이 경험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생산 안정성, 정비체계, 후속 지원, 운용 노하우까지 한 세트로 제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쌓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신뢰는 지금 KF-21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세계는 불안정하다. 전쟁은 지역 분쟁을 넘어 블록 대결로 확산되고 있고 무기 시장은 단순 성능 경쟁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의 연장선이 됐다. 미국산 무기는 강력하지만 조건이 복잡하고 가격이 높다. 러시아산 무기는 전쟁으로 신뢰와 공급 능력이 동시에 흔들렸다. 중국산 무기는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신뢰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이 틈에서 한국 무기는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싸지만 약하지 않고 강하지만 통제 가능한 무기. 이 미묘한 균형이 지금 국제시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흐름 한가운데 KF-21이 있다.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이 아니다. 한국이 이제 외국 전투기를 빌려 쓰는 나라에서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운용하는 나라로 넘어가고 있다는 선언이다. 이것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위상의 변화다. 누군가의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던 나라에서 점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니다. KF-21 앞에는 넘어야 할 관문이 남아있다. 엔진, 규제, 수출 승인, 국제정치.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다. 한국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 자주 국방이라는 말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형체를 갖기 시작한 순간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금 이 전투기를 바라보는 나라들이 있다. 아주 크고 아주 민감한 나라들이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KF-21이 국제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순간은 단순한 성능 공개나 시험 비행 때문이 아니었다. 판을 흔든 건
인도라는 이름이었다. 전 세계 방산 강국들이 모두 노리는 초대형 시장, 그리고 동시에 가장 까다로운 구매자. 인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변국의 계산이 바뀐다. 그 인도가 KF-21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는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전조였다. 인도는 지금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무기 수입국이다. 동시에 가장 강력한 방산자립 욕구를 가진 나라다.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구호는 장식이 아니다. 외국 무기를 사다 쓰는 단계에서 벗어나 직접 만들고, 직접 유지하며, 직접 통제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이 전략은 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인도 방산 시장에는 이미 10,000개가 넘는 중소방산업체와 대기업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 문제는 최첨단 영역이다. 전투기 엔진, 고성능 레이더, 항전 장비, 정밀 유도무기, 이 4가지 벽 앞에서 인도는 수십 년 동안 멈춰 있었다. 그래서 인도는 단순 구매자가 아니다. 기술을 원하고 구조를 원하며 장기 협력을 요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은 다른 전투기들과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된다. 미국산 전투기는 성능은 확실하지만 기술 이전과 운용 자율성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프랑스산 라팔은 강력하지만 가격과 물량에서 부담이 크다. 러시아산 전투기는 공급 안정성이 무너졌다. 중국산 전투기는 정치적 신뢰의 벽을 넘지 못한다. 인도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생각보다 좁다. 이 상황에서 KF-21은 묘하게 정확한 자리에 들어맞는다. 가격은 현실적이고 성능은 검증 단계에 들어섰으며 무엇보다 기술 협력의 여지가 존재한다. 정치적 족쇄가 상대적으로 적고 운용과 정비 구조가 투명하다. 인도 현지 전문가들이 내린 평가도 이 지점에 집중된다. 싸고 성능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 싸고 쓰기 쉬우며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전투기라는 점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경험이 하나 더 얹어진다. 바로 K9 자주포다. 인도는 K9을 통해 한국 방산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직접 경험했다. 무기만 납품하고 빠지는 구조가 아니었다. 정비체계, 예비부품 공급망, 운용 매뉴얼, 현지 생산까지 전부 같이 들어왔다. 그 결과는 명확했다. 가동률 안정, 유지비용 예측 가능, 실전 운용 만족도. 이 경험은 인도 내부에 하나의 인식을 굳혀놓았다. 한국 무기는 사면 바로 굴릴 수 있고 전쟁이 나도 믿고 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인식은 단순한 호평이 아니다. 차세대 전투기를 고르는 기준 자체를 바꿔놓는다. 성능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전장에서 멈추지 않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KF-21은 점점 유력한 선택지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인도 내부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2026년 KF-21 양산 시점까지는 기존 전력으로 버티고 이후 본격 도입을 검토한다는 그림이다. 이건 루머가 아니라 실제 방산 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력 전환 방식이다. 이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입장에서 인도가 KF-21을 들인다는 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다. 국경 전력 균형이 바뀐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숫자와 미사일로 밀어붙였다면 이제는 센서와 데이터 링크, 정밀 타격으로 맞붙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특히 대량 보급이 가능한 전투기라는 점이 중국을 불안하게 만든다. 소수 도입이 아니라 수십 대, 수백 대 단위로 배치될 가능성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반응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KF-21을 완전한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고 평가절하할 것이다. 엔진과 핵심 기술이 미국 의존이라는 프레임도 꺼내들 것이다. 하지만 내부 분석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 KF-21은 단독 기체가 아니라 편대와 데이터로 싸우는 플랫폼이다.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유형의 전투기다. 한 대 한 대의 성능보다 네트워크 전투 능력이 전장을 바꾸는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KF-21은 단순한 한국 전투기가 아니다. 인도에게는 방산 자립의 디딤돌이고 중국에게는 전력 균형을 흔드는 변수다. 그리고 이 변수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직 계약은 없고 숫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다. 인도라는 거대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판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바로 엔진과 규제라는 마지막 관문이다. KF-21 앞에 놓인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까다로운 관문은 엔진이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부품은 단순한 출력 장치가 아니다. 성능, 신뢰성, 수출 자유도, 그리고 국제정치까지 한꺼번에 연결된 핵심 변수다. 지금 KF-21에 적용되는 엔진은 미국산 F414 계열이다. 이 선택은 기술적으로 합리적이었고 개발 일정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족쇄도 함께 달고 들어왔다. 바로 ITAR 규제다. ITAR는
단순한 수출 절차가 아니다. 핵심 부품이 미국산인 무기체계는 최종 판매 대상 국가에 대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전투기를 한국이 만들었어도 누구에게 팔 수 있는지는 미국이 마지막 키를 쥐는 구조다. 이 구조는 한국 방산이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었다. 그래서 엔진 국산화는 기술 개발 과제가 아니라 전략 과제가 된다. 엔진이 국산이 되는 순간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완전한 주권 무기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다. 엔진 국산화는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 동안 항공기 엔진을 정비하고 개량하며 축적된 경험을 쌓아왔다. 외국 전투기를 들여와 직접 고치고 직접 운용하면서 내부 구조를 이해했고 소재, 냉각, 연소 기술까지 하나씩 축적해왔다.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간 게 아니다. 지금 KF-21을 통해 전부 되돌아오고 있다. 엔진 문제가 KF-21 수출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 인도는 조금 다른 위치에 서 있다. 인도는 이미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고 전략적으로도 미국과 협력 관계에 있다. 그래서 KF-21의 인도 수출은 미국 승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은 아니다. 인도 이후의 시장,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일부 유럽 국가들까지 바라본다면 엔진 국산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엔진 개발에 이례적인 속도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단순히 출력 수치만 맞추는 개발이 아니다. 고온, 내구성, 연속 운용시간, 정비 주기, 신뢰성 검증까지 동시에 요구된다. 전투기 엔진은 한 번 실패하면 수십 년이 날아간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계적이다. 검증된 플랫폼 위에서 점진적으로 국산 비중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완전 독립을 목표로 한다. 이 흐름을 가장 날카롭게 지켜보는 곳은 역시 중국이다. 중국은 이미 자체 전투기 엔진 개발에 막대한 시간을 쏟아왔고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KF-21 엔진 문제를 단순한 기술 이슈로 보지 않는다. 만약 한국이 엔진까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이는 전투기 수출 판도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사건이 된다.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승인에 묶이지 않는 플랫폼이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장체계 국산화까지 더해지면 이야기는 한 단계 더 올라간다. 한국은 전투기의 핵심 무장을 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부터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까지 전부 KF-21의 항전체계와 완벽하게 연동되는 구조로 개발 중이다. 이 접근 방식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다. 전투기와 무장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전략이다. 현대 전투에서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는 명확하다. 기동성과 무장 능력이다. 이 둘에서 밀리면 아무리 기체가 잘 만들어져도 시장에서는 바로 탈락한다. 그래서 한국은 무장을 국산화하고 그 무장을 KF-21 성능에 맞게 최적화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KF-21은 다양한 조건에서 무장 분리와 유도 시험을 진행했고 이는 보여주기식 테스트가 아니라 실전 배치를 전제로 한 검증 과정이었다. 이 단계까지 오면 KF-21은 더 이상 언젠가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니다. 조건만 맞으면 바로 투입 가능한 플랫폼으로 분류된다. 이 사실은 구매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성능표보다 실제 검증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본다. KF-21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림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인도라는 거대한 수요처, 중국이라는 민감한 관찰자, 미국이라는 규제 변수, 그리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공급자, 이 네 축이 맞물리면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넘어 국제 전략 변수로 변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이 흐름이 실제로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느냐의 문제다. 수출 숫자, 배치 위치, 그리고 주변국들의 대응이다. 이야기는 이제 더 직접적인 충돌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 KF-21이 만들어내는 파장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전력 증강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전투기가 실제로 배치되는 순간 주변국들의 군사 계산식은 동시에 수정된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쪽은 중국이다.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새로운 전투기 한 기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투기가 만들어낼 연쇄 효과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은 대량 운용이다. 소수의 고성능 전투기는 언제든 상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수백 대 단위로 운용 가능한 플랫폼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KF-21은 이 조건을 충족한다. 가격과 유지 비용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대량 배치가 가능하고 네트워크 전투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중국 내부 군사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단독 성능보다 편대 운용과 데이터 결합이 전장을 바꾼다는 판단이다. 만약 인도가 KF-21을 도입해 국경 인근에 배치한다면 히말라야 전선의 공중 균형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지금까지 중국은 숫자와 미사일로 압박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센서와 데이터 링크가 결합된 전투기가 들어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표적 탐지 거리, 정보 공유 속도, 정밀 타격 능력이 동시에 올라간다. 이 순간부터 전술 계산은 단순한 수량 비교가 아니라 시스템 대결로 전환된다. 그래서 중국의 공식 메시지는 예측 가능하다. KF-21은 완전한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엔진과 핵심 기술은 여전히 외국 의존이다. 인도는 또 다른 종속 구조에 들어간다. 이런 프레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외부용이다. 내부적으로는 훨씬 냉정한 분석이 돌아간다. 실제로 위협이 되지 않는 전력이라면 굳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 여기서 중국이 특히 신경 쓰는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한국 무기의 신뢰도다. 중국산 무기는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전장에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따라붙는다. 반면 한국 무기는 가성비와 실전 운용 경험이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쌓아가고 있다. K9 자주포, FA-50, 천무 등 이미 여러 전장에서 검증된 사례들이 누적되고 있다. 여기에 KF-21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무기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기준점이 위험한 이유는 전염성 때문이다. 인도가 KF-21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국가들의 시선도 동시에 이동한다. 동남아 국가들, 중동 일부 국가들, 아프리카 신흥시장까지 한국 무기를 비교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다. 이는 중국 방산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 흐름을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세력 확산으로 본다. 이 지점에서 KF-21은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정 국가의 전략 선택을 촉발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결론은 이것이다. 한국이 더 이상 부차적인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굳어지는 순간이다. 이 인식이 형성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인도 내부 분위기도 이미 상당히 굳어졌다. 한국 무기는 써보니 잘 돌아간다. 정비가 쉽고 공급망이 끊기지 않는다. 전쟁 상황에서도 믿고 쓸 수 있다. 이 평가는 감정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다. 그리고 경험은 구매 결정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 인도 공군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실제 전장에서 살아남는 전투기다. 성능표가 아니라 결과를 원한다. 그래서 인도 국방 수뇌부의 발언도 점점 직설적으로 변하고 있다. 국산이든 외산이든 상관없다. 전장에서 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기준에 KF-21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판이 움직였다는 증거다. 아직 계약은 없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플랫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현실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흐름이 실제 숫자로 이어지느냐 여부다. 몇 대가 도입되고 어디에 배치되며 어떤 속도로 확산되느냐. 이 답이 나오기 시작하면 국제 방산 시장의 긴장은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KF-21이 서게 된다. 다음 단계는 이 전투기가 만들어낼 장기적 변화다. 단기 계약을 넘어 구조 자체를 바꾸는 힘에 대한 이야기다. KF-21을 둘러싼 논의가 단기 수출 계약을 넘어서 구조적 변화로 평가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파는 형태가 아니라 전력 운용 방식 자체를 함께 이전하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현대전에서 전투기는 혼자 싸우지 않는다. 센서와 데이터 링크, 지휘 통제 체계, 무장 운용 개념이 하나로 묶여 움직인다. KF-21은 바로 이 통합 구조를 전제로 설계됐다. 구매국 입장에서 이 점은 결정적이다. 전투기를 들여와도 운용 개념이 맞지 않으면 전력화에 수년이 걸린다. 그러나 KF-21은 처음부터 실제 작전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다양한 고도와 속도 조건에서 무장분리 시험을 거쳤고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실전 배치를 전제로 한 단계였다. 이런 접근 방식은 구매국의 부담을 크게 줄인다. 새로운 전투기를 들여오면서 동시에 운용 교류와 정비 체계까지 함께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처럼 대규모 공군을 운용하는 국가에게 이 장점은 치명적이다. 수백 대의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유지비용과 가동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구조는 곧 리스크가 된다. KF-21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여기에 한국 방산의 또 다른 강점이 겹친다. 공급망의 안정성이다. 한국은 무기를 납품하고 끝내지 않는다. 생산 이후의 정비와 부품 공급을 장기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전제로 계약을 설계한다.
이 방식은 단기 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신뢰를 남긴다. K9 자주포가 인도에서 재계약으로 이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번 써보고 나서 결정하는 국가들에게 이 경험은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KF-21이 본격적으로 전력화되면 주변국들은 다시 계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단순히 성능 수치만 비교하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는 얼마나 빨리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누구의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이 기준에서 KF-21은 점점 유리한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한국 내부에도 영향을 준다. 전투기 개발은 단일 사업이 아니다. 항공 소재 산업, 전자장비, 소프트웨어, 정밀 가공 기술까지 연쇄적으로 발전시킨다. KF-21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 생태계는 단순한 방산 성과를 넘어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부가 방산을 단기 수출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요한 건 속도다. 국제 정세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전쟁은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고 무기 시장은 급변한다.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KF-21은 좋은 전투기로 남을 뿐 판을 바꾸는 전투기는 되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속도를 선택했다. 시험을 마치고 양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다. 이제 시선은 한 곳으로 모인다. KF-21이 실제로 몇 대나 생산되고 어느 나라의 하늘을 날게 되느냐. 이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논쟁은 끝난다. 그 순간부터 KF-21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그리고 이 현실은 단순히 한국의 성과로 끝나지 않는다. 주변국들의 전략 선택을 동시에 흔들게 된다. 이제 남은 마지막 이야기는 이 모든 흐름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느냐다. 그리고 그 결론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KF-21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운이 아니라 축적이다. 외국 전투기를 수십 년 동안 들여와 쓰고 고치고 개량하면서 쌓아온 경험, 항공기 구조와 항전 장비를 이해하려는 집요함, 실패를 감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개발 과정이 하나로 수렴한 결과다. 그래서 KF-21은 갑자기 튀어나온 기체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결과물이 지금 모습을 드러낸 것에 가깝다.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단순히 전투기를 잘 만드는 나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전투기 생태계를 통째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나라로 갈 것인지의 갈림길이다. KF-21은 그 시험대다. 기체 성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엔진, 무장, 항전, 정비, 수출 구조까지 하나의 체계로 완성될 때 비로소 진짜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다. 국산 엔진과 무장 체계가 완성되는 순간 KF-21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는 전투기, 정치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플랫폼, 구매국이 스스로 운용 주권을 가질 수 있는 무기 체계로 변한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수출 자유도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이다. 인도는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다. 인도에게 KF-21은 단기 전력 보강 수단이 아니다. 방산 자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동반자다. 중국은 이 흐름을 불편해한다. 미국은 관리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의 선택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과 신뢰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인가의 문제다. 전쟁의 양상은 이미 변했다. 숫자만 많은 군대가 이기지 않는다. 연결되고 통합된 전력이 전장을 지배한다. KF-21은 이 변화의 방향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전투기를 빌려 쓰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전장을 설계하는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다. 이 메시지는 주변국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KF-21이 실제 하늘을 날고 실전 배치가 시작되는 순간 그 메시지는 더 이상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그때부터 한국 방산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기준점이 된다. 이 지점이 바로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한국은 이 기회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 기술을 지키면서 시장을 넓히고 정치적 압박을 관리하면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 KF-21은 그 답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국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쟁은 원하지 않아도 대비하지 않으면 찾아온다. 우크라이나가 그 현실을 증명했다. KF-21은 그 교훈 위에서 만들어진 전투기다. 다시는 협상 테이블에서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 준비된 선택이다. 이제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시간의 문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다. 한국의 하늘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세계로 확산되고